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경고했죠.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자유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파괴하게 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건 특정 국가 하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와 권위주의 체제라는 것이죠. 이런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흉상을 다시 가져다 놨는데요.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와 서구 문명을 지켜낸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칠 흉상을 재배치한 것은 영미 동맹과 서구 문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를 집무실에 걸어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레이건은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화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죠. 냉전 시절 미국이 상대했던 대상이 소련이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경쟁 상대로 보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사안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캐나다와의 갈등, 그린란드 문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움직임까지 모두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중국 밀착 행보에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와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이 집중된 지역이고요. 미국은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인 파나마 운하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얼핏 보면 서로 다른 현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 정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임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기존 좌파 정당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반면 보수 성향 정당들은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면 가치와 안보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많아져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유럽의 정치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인데요. 영국 노동당 정부는 대규모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크게 늘었고 이슬람 인구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통합과 치안, 문화적 갈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졌고요. 일부에서는 영국 사회의 정체성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게시물과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놓고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겹치면서 결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민 문제와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기존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 등 우파 정당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우파 성향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집권하고 있고 스페인 역시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각국은 서로 다른 정치 상황을 겪고 있지만 공통점은 기존 좌파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유럽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실제로 최근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넘어 중동의 세력 균형 자체를 다시 짜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영향력이 약해질수록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죠. 결국 이란 문제 역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추진하는 외교 안보 정책은 단순한 국익 경쟁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의 경쟁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미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남미 역시 미국 중심으로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좌파 정부가 잇따라 집권하면서 이른바 핑크타이드, 즉 좌파 물결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보수 성향 정치 세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역시 단순한 국내 정치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전략과 연결된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은 남미에 대한 접근 방식을 크게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미국 국제개발처입니다. USAID는 원래 개발도상국의 경제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와 언론, 민주주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좌파 진보 성향 정치 세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USAID 기능을 대폭 축소한 이후 기존의 미국의 지원을 받아온 정치, 사회 세력의 영향력이 약해졌고 그 결과 남미에서는 우파 정치 세력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선거 결과를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과 치안, 국내 정치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다시 남미를 자국의 전략적 영향권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유럽과 중동, 남미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다시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이란이 모두 같은 전략 속에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모두 중국의 영향력이 뻗어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보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결국 베네수엘라와 이란, 쿠바, 북한은 각각 독립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중국 견제라는 큰 전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세계 정치는 좌파에서 우파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존 좌파 정부가 흔들리고 남미에서는 우파 세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다시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선 뒤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에너지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이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7월 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키이우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는 이날을 도시 전체 공식 애도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전날 키이우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11시간 동안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룻밤 사이 공격용 무인기와 최소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만 해도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0채가 넘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작전을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때마다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집중 타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습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되고 있고요. 투입되는 미사일과 드론의 구성도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실시간으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7월 2일 새벽부터 시작된 이번 공습은 투입된 무기의 종류와 공격 규모를 볼 때 개전 이후 손꼽히는 대규모 공습입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기를 보면요.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26발과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8발을 발사했고요.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KH-101 순항미사일 최소 30발, 군함과 잠수함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6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는 지르콘 미사일 8발이 모두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과연 언제까지 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최근 공개된 여러 전쟁 데이터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병력과 군수 능력 그리고 경제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의 싸움인데요. 지난 7월 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병력 손실과 전쟁 지속 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이 전장에 투입하고 소모한 병력 규모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드러났는데요. 러시아군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병력은 약 140만 명이고요. 이 가운데 약 40만에서 4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약 52만에서 62만 명이 전쟁에 참가했고 이 가운데 약 12만에서 1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역사적 사례와 비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의 전사자 수를 훨씬 넘어섰는데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대테러 전쟁 등 모든 전쟁에서 기록한 전사자 수를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하나 비교 대상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당시 10년에 걸친 전쟁 동안 소련군의 전사자는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28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소련이 치른 해외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9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는 사실상 4년 동안 계속된 초대형 국가급 인명 소모전이나 다름없다.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점은 올해 들어서는 전쟁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전쟁 초기 3년 동안에는 양측이 참호전과 포격전을 중심으로 장기간 소모전을 벌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 비율은 대체로 2대1, 3대1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이 전사할 때마다 러시아 병사 2~3명이 함께 전사하는 구조였습니다. 인구 규모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손실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율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손실 비율이 약 8대1 수준까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우크라이나군 1명이 죽거나 다칠 때 러시아군은 약 8명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왜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전환에 있습니다. 2026년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전면적으로 고빈도, 저비용, 고도지능화된 무인기와 장거리 정밀 타격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시가지에서 러시아군과 보병전을 벌이며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대신 수천 대의 각종 무인기를 활용해 수 킬로미터 밖에서 러시아군의 참호와 장갑차를 찾아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전황을 보면 러시아군은 매달 전장에서 순병력 손실이 3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방에서는 막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매달 새로 모집할 수 있는 병력은 약 2만 7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계가 매달 3천에서 5천 명 규모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새롭게 충원되는 병력만으로는 전선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대한 인명 손실을 메울 수 없다는 건데요. 이처럼 병력 부족이 매달 심화되고 있음에도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처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젊은이들까지 모두 전쟁터로 보내는 전국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점점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푸틴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러시아 정치 체제가 진정한 의미의 전국 총동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푸틴이 강압적인 통치와 선전 체계를 통해 전쟁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는 인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 전선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대부분 러시아 외곽 빈곤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교도소 수감자 또는 높은 계약금과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원 입대한 계약직 병사들입니다. 만약 푸틴이 도시의 젊은이들까지 강제로 징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마지막 한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917년 2월 혁명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격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군 내부에서는 새로운 군사 실력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일으켰던 무장 반란과 같은 비슷한 사태가 다시 벌어진다면 푸틴이 당시처럼 쉽게 위기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병력 부족이 만성적인 출혈이라면 군수와 에너지 분야의 문제는 이미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에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일 로이터 통신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놀라게 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인도로부터 대규모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렘린궁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도 휘발유 수입 문제를 긴급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심지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휘발유에 대한 모든 관세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긴급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수입 규모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과거에는 대표적인 에너지 강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러시아가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휘발유를 구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도 퍼지고 있는데요. 집 지하에 원유가 아무리 많아도 주유소에 휘발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들어 본격화한 드론 활용 기반 시설 타격 전략이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드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방공망을 정면으로 상대하거나 값비싼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투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거리 드론을 계속 보내 정유시설과 발전소 같은 핵심 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대규모 공격으로 전황을 바꾸기보다는 작은 타격을 끊임없이 누적시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조금씩 약화시키려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키이우가 대규모 공습을 받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노브고로드 주에 있는 러시아의 대형 정유시설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 정유 공장은 연간 약 1,7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 가운데 하나인데요. 공격 이후에는 정유 공장의 핵심 설비인 촉매 분해 장치와 증류탑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정밀 장비와 핵심 부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러시아로서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원유는 계속 생산되는데도 이를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로 충분히 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원유를 수출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연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한 거죠. 실제로 러시아 곳곳의 주유소에서는 긴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길게 늘어선 모습이 담겼고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를 위해 28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는 현지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이런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흘 만에 키이우를 점령한다던 전쟁을 결국 사흘이나 기다려야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젤렌스키는 몇 달 안에 푸틴의 탈석유화까지 완성해 줄지도 모른다. 이처럼 연료 부족이 불러온 파장은 러시아 국내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7월 2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여러 국가의 관계 당국에 공식 요청을 보내 키르기스스탄의 연료 공급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공격도 받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그 이유는 키르기스스탄이 휘발유의 9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도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연료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디젤과 정제 석유 제품의 수출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번 전쟁의 대가는 러시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깊이 연결돼 있는 구소련 국가들도 함께 치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휴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병참 부담은 커지고 전쟁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독재 체제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내부의 위기가 커질수록 쉽게 물러서기보다 더 큰 외부 갈등을 일으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겁니다. 최근 영국 언론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미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폴란드나 발트 3국을 상대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폴란드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는 건데요. 폴란드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에서 미끼용 무인기를 띄워 마치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것처럼 연출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 방공망이 먼저 대응 사격을 하도록 유도한 뒤 폴란드가 먼저 군사행동을 시작했다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용 헬기가 항법장치 오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하거나 조난 헬기 수색을 명분으로 지상 병력을 국경 안으로 진입시키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러시아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고 폴란드와 나토 역시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을 활용해 폴란드를 협상 국면으로 끌어들이고 서방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러시아군이 전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될까요? 최근 국제사회 여러 주요 싱크탱크들은 AI 기반 대규모 데이터 모델을 활용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AI 모델들이 거의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전선을 조금씩 밀어 올리며 러시아군을 조금씩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는데요. 러시아의 핵심 통치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 공격에 이어 최근에는 발전소와 변전소 등 러시아의 전력 인프라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 외곽에서는 대형 변전소와 발전소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우크라이나의 전략 변화와 연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유시설에 이어 발전소와 변전소까지 공격 대상을 넓혀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 전반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대규모 정전과 통신장애, 그리고 난방 차질 등 사회 기반 시설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러시아 전역을 공격하기보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핵심 도시의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흔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 공급이 중단되고 지하철 운행이 멈추거나 금융 통신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면 시민들의 일상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유지해온 사회적 안정과 체제에 대한 신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1991년 소련 붕괴 당시에도 체제의 균열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거론하는데요. 권위주의 체제는 평소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일단 균열이 시작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분석기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이 전선에서 군사적 승패로 결정되기보다는 후방의 경제와 에너지,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달려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속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해야만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현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이 새로 시행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이른바 민족 단결법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 대만, 국제인권단체들까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단순한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을 중국 밖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민족 단결법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만 들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이 화합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법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은 한족뿐 아니라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조선족 등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정부는 서로 다른 민족이 갈등 없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국가 정체성과 통합이 필요하고 이번 법도 이를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건 법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입니다. 이번 법은 총 7장 6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뒤 지난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법의 핵심 목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민족 단결을 촉진한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중화민족 공동체가 단순히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민족이 하나의 국가 정체성, 하나의 역사인식, 하나의 정치적 방향 아래 결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고 다양한 문화보다 통일된 국가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이번 법은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표준 중국어, 즉 만다린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교육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국가 통합을 위한 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위구르어, 티베트어, 몽골어 같은 소수민족 언어와 문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사실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중심 교육은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내몽골 등에서 중국어 중심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책을 법률로 공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사회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민족 단결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법에는 민족 단결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가 그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발언이나 티베트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활동,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발언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석 권한은 중국 당국이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법학자들과 인권 변호사들은 이번 법의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충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통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에 가깝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민족 문제를 명분으로 언어와 문화, 종교뿐 아니라 역사 인식과 정치적 견해까지 국가가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내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이 국제 문제로 번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63조 때문인데요. 이 조항은 해외에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밖에서 일어난 활동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위구르 인권 집회에 참석하거나 유럽에서 티베트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거나 또는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토론회에 참여했더라도 중국 당국이 이를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 경찰이 해외에 와서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을 방문하거나 환승하는 순간 조사 대상이 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라면 사업 활동이나 재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인권 변호사들은 이런 이유로 이번 법을 장거리 관할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중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을 평화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이 법이 중국 국내법을 넘어 초국가적 탄압, 즉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탄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중국 공산당의 민족 단결 노선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고요. 따르지 않을 경우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가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침묵시키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23년 뉴욕에서 중국의 이른바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관련 인물들이 기소된 바 있는데요.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그동안 해외 화교 사회를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민족 단결법이 이러한 초국가적 탄압에 새로운 법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유럽연합도 이 법이 소수민족의 문화, 언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유럽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반발은 미국과 유럽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4개 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폐지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제63조를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합법적 체포 허가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역시 언어와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국의 국내법이 더 이상 중국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민족 단결법이 세계적인 논란으로 번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안보와 정치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잇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해왔습니다. 2005년에는 대만 문제의 무력 사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반분열 국가법을 제정했고, 이후 국가안전법, 반간첩법, 데이터보안법, 국가기밀보호법 등을 잇따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대만 독립처벌 22조를 발표해 해외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족 단결법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민족 단결법을 하나의 독립된 법으로 보기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이어져온 법률 체계 강화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치와 안보, 교육과 문화, 경제는 물론 해외 활동까지도 법률을 통해 관리하려는 흐름이라는 거죠.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이를 법률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법률전이란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거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초안전의 한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민족 단결법도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수민족 정책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국가 정체성과 정치 노선을 법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중국 안팎에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법 자체보다 앞으로의 집행 방식입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됐을 때도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체포됐고 해외 민주화 인사들에게는 현상금이 걸리거나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역외 적용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제사회는 민족 단결법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초국가적 탄압 사례를 100건 이상 확인했다며 이번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중국법이 한국에서 직접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중국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연구자나 기자, 인권활동가, 시민단체 관계자가 위구르 인권이나 티베트 문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경우 중국 당국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향후 중국 입국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되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는 기관들이 법 적용 범위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중국은 이번 법을 민족 화합과 국가 통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해외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족 단결법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법의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 이 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의 논란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 공산당이 자국의 법률과 정치적 기준을 국경 밖 어디까지 확대하려 하는지 국제사회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이란산 원유가 바다 위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팔리지 않은 원유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 시장은 이 현상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가 바다 위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히 석유가 남아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시장이 이란의 원유를 얼마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앞으로도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란 앞바다에 쌓이고 있는 해상 비축 원유는 단순히 팔리지 않은 석유가 아니라 국제시장의 불안과 경계심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정보 분석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바다 위에 머물고 있는 이란산 원유와 초경질 원유는 5,800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물량 자체보다 이 원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조선은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AIS, 즉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신호를 계속 송출합니다. 이 신호에는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 속도, 출항 항구, 선박 정보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유 분석업체들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유조선의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해상에 떠있는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은 최종 목적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유조선은 목적지를 추후 지시 대기로 표시한 채 운항하고 있고, 또 다른 선박들은 싱가포르 인근처럼 선박 간 환적이 자주 이루어지는 해역을 목적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선박 간 환적은 바다 위에서 다른 유조선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방식인데요. 정상적인 물류 과정에서도 활용되지만 제재 대상 원유의 출처나 최종 구매자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소 2천만 배럴은 이미 일주일 넘게 아시아 해역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원유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채 바다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받는 산유국들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 어디로, 누구에게 원유를 인도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과 금융, 보험, 운송까지 모두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구매자들도 안심하고 장기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가 목적지도 없이 바다 위를 떠돌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히 선적 일정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거래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나 정유사 입장에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의 안정성입니다. 정유사들은 수개월 전부터 정제 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은 결제를 준비하며 보험사는 위험을 평가합니다. 만약 공급이 중간에 끊기거나 제재 때문에 결제가 막히게 되면 피해는 단순한 가격 차이를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가장 싼 원유보다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원유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란이 직면한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이란산 원유를 예전처럼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이 잇따르자 미국은 다시 이란산 원유 판매를 제한했는데요. 그 전까지 이란은 한시적이지만 60일간 국제시장에 원유를 판매할 수 있는 비교적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었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국제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는데도 기대만큼 새로운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 텐데요. 현재 이란산 원유의 대규모 구매국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과거처럼 이란산 원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걸프 지역의 다른 산유국은 물론 아시아 여러 국가를 통해 대체 공급망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산 원유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미국의 제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재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공급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면 정유사들은 장기 계약을 맺기 어렵습니다. 선적 일정이 불확실하고 금융 결제가 막힐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 가입마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은 단순한 가격 할인만으로는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최근 이런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중동 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반복했고요. 한때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마다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뒤 이번에는 통행료를 90%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책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강경한 압박을 예고했다가 곧바로 대폭 할인을 지시한 모습은 협상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거래 상대와 원유 운송 선박이 절실하다는 신호를 읽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통행료 자체보다도 제재 위험과 평판 훼손이 훨씬 더 큰 부담입니다. 결국 이란이 세계를 향해 내놓은 강경한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시장에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란은 안정적인 공급국인가?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국제 원유 시장에서 공급국이 잃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생산량이 아니라 신뢰인데요. 이란은 지금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란을 위험한 공급국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추가 제재나 군사적 충돌, 해상 운송 차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장기 계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이란산 원유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중단될 위험까지 함께 계산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국 값싼 원유가 아니라 위험이 포함된 원유로 평가받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로이터는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가 감소하면서 해상에 저장된 이란산 원유가 약 50일치 생산량에 해당하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둘째, 거래 구조가 지나치게 불투명합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한 화물과 반복되는 선박 간 환적은 정상적인 국제거래에서는 구매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불투명한 거래 방식은 일부 중개업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국제시장의 주요 구매자들에게는 오히려 거래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셋째, 대규모 해상 비축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다 위에 원유를 보관하는 것을 필요할 때 언제든 판매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전략적 비축이 아니라 팔아야 할 물량이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은 노후 유조선을 장기간 저장시설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선박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원유 품질 저하와 환경오염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협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천만 배럴의 원유를 팔지 못한 채 바다 위에 쌓아둔 공급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정치적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판매자는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력은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란의 문제는 팔아야 할 원유는 충분하지만 시장이 선뜻 사려고 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생산비가 아니라 신뢰를 잃었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인지도 모릅니다. 원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는 편이 전체 비용을 따졌을 때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현재 이란과 UAE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비교적 투명한 계약 구조와 안정적인 금융, 보험, 운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제재 위험과 불투명한 거래 구조, 우회 수출 가능성, 정치적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이란이 치르고 있는 가장 큰 대가는 원유를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이라는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며 출산을 억제했고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적게 낳아야 애국이라고 말했던 정부가 이제는 정반대로 아이를 더 낳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아이가 없어 유치원이 문을 닫고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고요. 교사 채용 규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무리한 인구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건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인구 문제를 저출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인구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950년대 초 여성 1명당 약 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에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현재는 1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이젠 아주 심각한 인구 감소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1980년에 시작된 한자녀 정책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 억제 정책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중국 공산당은 강도 높은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하며 출산율을 빠르게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구 통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한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개인의 출산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 중국 지도부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당시 인구 증가를 걱정한 나라는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 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방식은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이 홍보와 교육, 피임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면 중국은 강제 낙태와 강제 불임 수술까지 동원하며 국가가 직접 출산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체류하던 미국의 인구학자 스티븐 모셔 박사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집행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요. 1980년 3월 당시 모셔 박사는 중국 광둥성의 한 농촌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공산당 간부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들고 마을을 찾았는데요. 광둥성의 인구 증가율을 정해진 목표 이하로 반드시 낮추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3월이었고 그에 태어날 아이들은 이미 뱃속에 있는 상태였죠. 모셔 박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공산당 간부는 집집마다 수색해 둘째 이상을 임신한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모셔 박사는 실제로 여성들이 연행되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감금된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공산당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낙태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임신 7개월이 넘은 여성들에게까지 강제 낙태가 이루어졌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강제 낙태 이후에는 다시 임신하지 못하도록 불임 수술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셔 박사는 당시 여성들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에 적힌 죄목은 다름 아닌 임신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산하 제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출산 자체를 통제한 사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셔 박사는 한자녀 정책이 시행되던 1980에서 1990년대 중국에서 젊은 여성들의 자살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강제로 아이를 잃은 상실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언은 모셔 박사의 직접적인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30년 동안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극단적인 출산 통제 정책을 강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제 낙태와 강제 불임 수술, 막대한 벌금 부과, 취업상 불이익은 물론 출산 여부를 정부가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제도까지 운영됐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됐고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인식 역시 여러 세대에 걸쳐 변화하게 됐습니다. 모셔 박사는 2012년 중국 교육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한자녀 정책으로 약 4억 명의 출생을 막았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통제 발상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마오쩌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8년 대약진운동 시기 식량난을 겪은 뒤 마오는 철강 생산을 관리하듯 출산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셔 박사는 이것이 훗날 한자녀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이제 중국 사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교육받은 세대에게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부담이었다면
현재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중국의 경제 구조를 지목합니다. 치솟은 집값과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시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건데요.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상징적인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는 탕핑, 우리말로 하면 들어눕기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위해 끝없이 달리는 삶을 거부하고 결혼과 내 집 마련, 출산까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삶만 유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현상은 바이란, 즉 될 대로 되라 하는 문화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인터넷 유행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고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고요. 초중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베이성은 올해 교사 채용이 52.8% 감소했고요. 장시성은 무려 84.8%나 감소했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이었던 교사 역시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가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고요. 그 변화는 학생들의 진로와 대학의 운영 방식,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전략까지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도 뒤늦게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고 2021년에는 다시 세 자녀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여기에 세금 감면과 주택 지원, 보육 지원, 현금 지급 등 각종 출산 장려 정책도 잇따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3명까지 낳아도 된다고 허용했다고 해서 새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집값 상승과 교육비 부담, 불안한 고용시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회 분위기는 정책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의 실제 인구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는 노동력과 소비시장, 군병력, 경제성장 잠재력, 나아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실제 인구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적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지금보다 더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통계가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지금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인구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 성장의 기반까지 함께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인구 정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그 후폭풍은 경제와 교육, 산업과 군사력까지 중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겉으로는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지만 미국과 유럽 사이의 긴장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부담을 강하게 압박했고요. 일부 미군 전력을 아시아 지역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와 그린란드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유럽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럽은 왜 이렇게 미국에 화가 난 걸까요? 유럽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을 상대로 상품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 역시 유럽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표현은 거칠고 과장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가 북미와 북극의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방어하지 못하자 미국이 이를 보호했고요.
냉전 시기에도 미국은 그곳에 군사기지를 운영했습니다.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는 데 있어 그린란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미국이 오랫동안 나토의 방위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떠맡아온 것을 두고 상당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 나토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나토 관련 국방비 지출은 9,9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905억 달러에 그쳤고요.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은 이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미국은 유럽 주둔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병력과 전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현재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을 러시아보다 중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입장은 다릅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발트해 국가들이나 폴란드 등으로 군사행동을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7만 명이 넘는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관심과 군사력이 인도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유럽 입장에서는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의 불만이 단순히 관세나 그린란드, 나토 문제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헨스는 에포크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런 문제들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와 그린란드, 나토 문제는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에 불과할 뿐 유럽이 미국의 불만을 갖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500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왔던 유럽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고 파리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를 움직이던 곳 역시 유럽이었고요. 반면 미국은 유럽에서 건너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세운 신생 국가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엘리트들은 미국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보호, 능력주의와 합법적 이민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세계 질서를 이끄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유럽은 점차 과거의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미국을 향해 느끼는 불편한 감정 속에는 역사적 자존심과 함께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상실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향한 미국의 비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유럽의 쇠퇴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불편한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서구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문명과 근대 과학,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라는 개념 역시 유럽에서 발전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아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유럽을 향해 지금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쇠퇴할 수 있다라고 충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는 태도 자체를 더욱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유럽이 겪고 있는 위기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인구 감소입니다. 유럽의 출산율은 이미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와 복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유럽은 이민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이 인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동화와 통합의 문제입니다. 사회 계층 간 이동이 쉽지 않아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어렵기도 하고요. 유럽으로 유입된 이민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유럽의 종교와 문화, 사회적 가치와는 상당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민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민 그 자체보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회의 언어와 법, 문화와 가치에 얼마나 동화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러한 동화 문제는 단순한 문화 갈등을 넘어 유럽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서구 문명의 핵심 축이었던 기독교 교회는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에서는 무신론과 불가지론이 확산되고 있고 기독교 문명에 대한 공개적인 반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즉 유럽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명의 뿌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외부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내부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정체성은 약해지고 새로운 이민 집단과의 문화적 긴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 하락을 이민으로 보완하려고 했지만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 구조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인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은 여전히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고 서구 문명의 유산을 만들어낸 뛰어난 인재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정책 방향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은 유럽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복지 정책입니다. 유럽은 의료와 교육, 연금과 실업 지원 등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하지만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금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투자와 중산층의 경제적 여력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같은 규모의 글로벌 혁신 기업을 충분히 키워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구와 복지 문제보다 산업 경쟁력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주의가 거론됩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을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하지만 충분한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과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까지 급격히 줄이거나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가격과 기업의 생산비가 함께 상승했죠.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투자 여력이 약해졌고요. 일부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유럽 경제를 약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늘고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능력보다 집단 정체성을 우선하게 만들고 사회 갈등을 키우면서 조직 운영의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국방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은 국방보다 복지에 재정을 집중하면서 안보 역량이 약화됐고 친환경 정책으로 부족해진 에너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에너지 측면에서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모순은 EU와 나토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국가들이 EU에서는 무역과 에너지, 표현 규제와 외교 문제를 놓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나토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리더십과 안보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유럽은 자신들의 문제를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막대한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세계 최대 수준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자유시장 경제의 활력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한때 DEI와 급진적인 환경주의, 국경 개방 정책 등 유럽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책을 수정하며 방향 전환에 나섰고요. 유럽에도 같은